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기밀교육 유출. 2. 응모가 드러났다. 3. KF-21을 팔지 않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경국호 경국호는 대만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의 이름인 여기에는 대만의 말 못할 흑특사와 서름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1982년 8월 17일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경우 그 성능과 수량은 미중 수교 이후 수년간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국은 대만의 무기 판매를 점차 줄여나간다. 라는 이른바 817 공동합 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817 성명은 대만에게는 악마와 같은 법으로 지금까지도 대만의 발목을 잡아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마음대로 사들이지 못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F-16과 F-20 전투기 도입을 희망했지만 중국과의 입장을 고려한 미국의 정책 때문에 좌절되자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탄생한 전투기가 바로 경국호입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의 바다의 거리가 160km를 조금 넘는데 쉽게 말해 이 경국호는 중국을 가기는커녕 자국의 영해로만 들어오는 전투기를 상대해야 하는 극악의 작전 변경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대만에 기술을 제공할 때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2002년 8월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내 첫 초운속형 공격기인 C-50 전투기 개발에 대만의 경국호 전투기 개발에 참여한 10여 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소식은 당시 대만 연합보련학보의 보도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전투기 설계 및 제조, 보급 등을 맡고 있던 민간 기술자들로 한국 측과 2년 계약을 맺고 T-50의 전투기 양산체제의 가속화를 돕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만 공군은 45년 가까이 된 F-5 전투기 20여 대, 그리고 1992년부터 도입한 구형 F-16A 비전투기 110여 대, 그리고 1997년부터 프랑스에서 도입한 미라주 2040여 대와 자체 개발한 경국호 100여 대 등 대략 290여 대 정도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노후화가 심해 적경 지역의 중국 전투기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폐물급 전투기들입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최신의 전투기인 F-35 구입을 희망했지만 미국이 자국의 우방 중에 우방에게만 판매한다는 F-35를 대만에 판매할 경우 중국 측으로 기술이 넘어갈 것을 우려해 판매를 거부하자 대만은 아쉬운 대로 미국으로부터 F-16의 개량형인 F-16-9를 거의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대만이 보유하게 된 이 F-16-9는 중국 동부와 남부 전구정부에 위치한 J-10과 J-11, 그리고 수-35 전투기 등 대략 5종류의 중국 전투기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중간급 보수 정도 되는 수-35는 버거운 상대이지만 근접 공중전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대만은 말합니다. 심지어 이 지역에 위치한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도 맞짱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자주 국방을 강조해 온 대만의 차이 잉원채 정부는 라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천명하고 자체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월까지만 해도 대만의 국립중심과 하경굴프 시스트는 개발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순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후 대만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해 더 이상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없었는데 지난 12월 8일 보앙TV 보안망은 대만 군사 전문가 시의 말을 빌려 한국의 KF-21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대만이 추진 중인 5세대 전투기 및 새로운 엔진 개발에 한국의 KF-21의 노하우를 가져왔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자면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는 817 성명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섣불리 대만에 F-35B를 판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에 해당됩니다. 미국은 당시 기술 이전과 관련된 회의에서 몇 가지 핵심 기술들을 한국 측에 이전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과거 대만의 경국 전투기 제작의 전체 작업에 참여했던 10여 명의 기술진이 한국의 거액으로 초빙되어 한국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스텔스 전투기 즉 5세대 전투기, 적어도 4.5세대 전투기 생산 제작에서 한국이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각지에서 KF-21의 제작 성공에 관여한 한국 기술진들을 모셔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의 경국 전투기 개발은 이미 30년 전의 일이며
기술진들도 이미 은퇴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전투기를 제작하는 것은 갈 길이 멀기에 한국 측의 노하우 도입이 필요했으며 이는 대만의 인재 양성과 기술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대만의 TVBS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 측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가들의 해당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대만에서 미라주 전투기를 조종했던 전 대만 전투기 조종사 응태경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경국 전투기를 개발한 이후 이미 시간은 오래 지나 4.5세대 전투기, 더 나아가 5세대 전투기를 대만이 지금 당장 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이 KF-21 전투기를 제작할 때 외국의 기술진들과 협의한 것처럼 대만의 전투기 사업에 한국 기술진이 들어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대만의 국정기금운영위원회의 개중위원은 한국이 KF-21을 개발하는데 8조 원 넘게 썼는데 유럽의 단 1국가도 이 정도 금액을 연구개발에 쓰는 것이 쉽지 않으며 현재 대만은 이 정도 금액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관련 금액과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기술 도입으로 대만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자고 호소하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대만의 중앙사는 예조 2027년 5세대 전투기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는 중산과학원이 갑자기 2024년 앞당겨 나올 수 있다고 말한 점은 외부의 기술 이전 밖에는 없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2017년 대만이 자체 엔진을 개발한다는 직녀성 계획과 5세대 전투기 디자인을 비롯한 여러 소식들이 종적을 감췄다가 갑자기 2024년 발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외부 전문가들은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한국의 기술 이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대만의 잠수함 건조 사업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만의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대만이 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다면 왜 임페리얼급 구축함은 못 만들겠어? 역시나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보네. 3세대도 없으면서 심지어 한국도 4.5세대인데 5세대는 앙마막 만드는 줄 아나 보네? 기초 실력도 안 되면서 잠수함 사업처럼 민진당은 종일 어떻게 해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환상만 하고 있어. 잠수함 내리기도 전에 이번에는 전투기에도 한국이 참여한다고? 한국과 일본은 미국 기술로 발전해왔잖아. 무기 관련 자체 기술은 30%도 안 될 텐데? 한국에 기술 배우러 간다고 보도하던데? 대만은 또 한국 번거롭게 하는 거 아냐? 민진당이 예전에 F-35는 유지비가 비싸다고 하더니 한국에 얼마 준 거야? 그리고 만들지도 못하면서 맨날 한국으로 튀어갈 생각만 해? 그냥 자체 개발하자. 중공이 저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대만과 합작하겠어? 군사기밀을 이렇게 대놓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해도 되나요? 작년 4월 대만 국회의원들은 대만의 잠수함 건조 사업에 한국의 기술진들이 대거 참여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에게 한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묻자 장정국 대만 해군 참모총장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반도체 연구소 IMEC에서 최초로 고안한 신기술인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N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 윗면의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BSPDN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삼성이 실현시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구소 아이맥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한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하 벨기에 아이맥의 르크 반덴 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이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N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여나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시킨 핀팻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세 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팻 구도와 다르게 상하좌우 사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팻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시키며 양선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시킬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아이맥가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 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아이맥과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 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아이맥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과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아이맥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게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지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듣고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팩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핀팩 구조는 5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3나노 공정에 핀팩 구조를 억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며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에는 TSMC에선 아직 적용할 수 있는지 조차 불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아이맥이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이런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TSMC가 10년이 남은 핀펫 구조로 3나노에 진입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삼성은 핀펫의 다음 세대인 GAA를 넘어 이젠 MB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GAA 구조는 나노 선형 구조로 접촉 면적이 핀펫보단 많아지지만 선형 구조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 중인 MBC펫 구조는 나노시트 구조로 사면 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욱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BSPDN과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도체 수율을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반도체 수율 2배 향상 기술을 삼성전자가 현실화시키면서 TSMC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더욱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의 주특기는 기술력을 앞세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기술로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반면 TSMC의 2나노와 1.4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RD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2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폭사 기술 BSPDN을 적용시킨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 만도제 산업을 눌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의 시진핑이 새롭게 발표한 국가 전략 계획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당대회 직후에 발표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대만과의 적대적인 현상 유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만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정책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에 대만과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 특성상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설계도와 정보를 넘겨받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를 비롯한 다수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이 총집약된 반도체 설계도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며 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하는 등 기술력만으로 TSMC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9월 안으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도체 장비 배송 문제와 다른 반도체 생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내년 초까지 3나노 양산을 미룬 상황입니다. 작년에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TSMC의 기술진은 3나노 양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기존의 2년 주기로 신공정을 양산하던 것과 다르게 더욱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만큼 3나노 양산엔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은 지난 6월 3나노 양산에 성공해 이미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TSMC는 사업 초기인 80년대부터 위탁 생산, 파운드리만을 전문으로 다퉜지만 삼성전자는 2010년대 들어서며 파운드리의 시장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7년 5월경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며 5년차의 신생업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파운드리의 원조 TSMC보다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업 근황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업계 2위지만 16%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50%대의 TSMC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삼성 파운드리에게 반도체 주문을 맡기는 고객사들의 반도체 설계도와 성능 향상의 핵심 기술이 삼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아이폰에 탑재되는 스마트폰용 CPU 생산을 대만의 TSMC에게 전량 맡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기에 CPU 설계도를 삼성 파운드리에게 건네주면서까지 생산을 맡긴다는 건 애플 입장에서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TSMC의 경우는 삼성처럼 중압 반도체 회사가 아니니 오로지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설계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을 건네주더라도 자신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에 TSMC를 압도하는 기술력이 있어도 파운드리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완을 이유로 TSMC를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대만과 통일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중국과 대만을 일국강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만 관련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국강제는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던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 정부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머스크가 뜬금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머스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능으로 대민 TSMC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증폭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충돌이 생긴다면 향후 몇 년간 테슬라 차량에 공급될 반도체 칩이 부족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안해 신차 출고 기간이 기본 1년에서 평균 2년까지 늘어난 상황에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부터 컴퓨터 CPU와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AMD와 엔비디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 TSMC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주며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10년 가까이 3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를 집행했지만 서방 세계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반도체 기업들마저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유일한 반도체 공급국이 된 중국은 러시아에게 납품하는 반도체의 불량률이 최대 50%에 달한다고 영국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산 반도체의 불량률은 1%에서 2% 사이였지만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불량률은 0.05%에서
0.1%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반도체 불량률이 얼마나 황당한 수치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유도 무기와 군사 장비에 탑재해야 되는 반도체가 부족한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반도체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반도체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흡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이 한 자릿수이며 연간 280조 원 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의 15억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면 농축된 기술력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계도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같은 업체들은 최첨단 특허와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설계도를 TSMC에게 건네주면서 반도체 생산을 아끼고 있는데 만약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에 넘어가면 이런 최첨단 극비 정보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저지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땅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한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우려처럼 중국은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역 통일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통일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첨단 방산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드러난 미국의 방산 장비 수요에 대만이 도입하려던 방어 무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몇 년 뒤에 더욱 강한 방위력을 갖추기 전에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에선 반도체 없이는 양질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기반 산업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제대로 된 반도체 장비조차 반입하지 못하는 중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반도체 자립을 못하게 된 중국은 성장률의 한계가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숫자이며 이번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실적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만약 3분기 성장률이 좋았다면 시진핑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전당대회 이후로 성장률 발표를 미뤘다는 점에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지자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하기란 무리라 판단하며 현재의 중국이 가장 강력하고 앞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만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지금보다 시간을 더 끄는 경우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이 발전한 것보다 더 커지며 대만의 방어체계 시스템은 더욱 튼튼해지고 대만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마저 지금보다 더 커지는 결과를 낳게 돼 여러 가지로 중국에겐 지금이 가장 빠르고 대만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제적인 대만 고립작전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연합 유엔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외교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국제적인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시에 유엔의 정당한 개입을 받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만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열악하고 지금처럼 대만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언젠간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는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처럼 군사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대만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정직한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